2차전지 매물 맞으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것의 영향, 추가로 더 하락할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다른 업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심플하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화면을 보시면 주식은 이격을 벌어지거나 단기 과열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조정을 보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많이 빠졌었죠. 이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재차 힘을 내서 올라갔다가 저 위에 고점으로부터 지금 100만 원 아래 살짝 아래 떨어지네요. 지금 매물이 있겠죠. 올라오면은 그냥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주봉으로 보는 거고 지금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급등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추세의 각도라는 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추세의 각도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형상을 갖습니다. 그랬다 조정을 보였고 또 그 다음에 추세의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추세의 각도에서 급격하게 벗어나면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벗어나면 들어오고 내려가면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153만 9천원에서 이날 플러스 19%에서 마이너스 12%, 31%까지 빠졌다가 종가 마이너스 5%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빠졌다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사면 안 된다, 다음날. 왜냐? 이게 이날 못다 매도한 나머지 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날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갖고 있는 사람이 이날은 못 팔았어도 다음날 올라오면 다음날 플러스까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플러스를 못 갔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올라오니까 조금 팔아야겠다 이런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3일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빠졌으니까 벌써 이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살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심플하게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워낙 셌던 종목이니까 급락하면 밑에서 사서 올라오면 바로 팔고 이런 거래를. 데이트레이더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런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건 일반 우리 투자자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주가 왜 이래? 올라가든 누가 파는 거야? 이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장의 단기 거래자들, 데이트레이더들은 꽤 큰 자금으로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럴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빠졌으니까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 있어서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 수급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거니까 수급의 왜곡 현상,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이 다소 해소되는, 완화되는 과정까지 살짝 뒤로 있는 게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투자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처럼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조금 높게 주고 사더라도 이러한 광풍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좀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데이트레이더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아래 꼬리가 더 길잖아요. 이제 반등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거보다는 얘가 이 폭을 보면은 얘가 더 빠져 있죠,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밑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이 이만큼 나 있으니까 좀 떨어져도 55만 원 가고 50만 원 가도 나는 수익이야. 그러니까 50만 원 가면 반등하겠지. 낙폭이 76만 원 같은 게 50만 원까지 가면 반등하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이럴 때는 그런 가치의 전체적인 가치보다는 일단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판단, 대응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이 완전히 급등했거나 급락했을 때 가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오늘 약간 반등 주잖아요. 이걸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럼 수요일 날 안 팔았고 어제도 안 팔았어. 오늘 갖고 있어. 오늘 반등을 막 줘요. 그럼 뭐 이 정도면은 뭐 워낙 변동폭이 커서 그렇지 12이동평선 위에 있는 종목은 센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 주는 거 보면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방송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실으면서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를 실으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고 그것도 음봉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게 1차 매도 신호잖아요. 제 책에 있는 1차 매도 신호. 어떻든 1차 매도 신호에 내가 1차 매도 신호에 얼마큼 팔 거야 라는 거를 기준을 정해 놓은 거를 30%를 팔던 50%를 팔던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이게 다시 올라가서 60만 원, 65만 원 가면은 팔은 거 다시 사도 되잖아요. 이런 위험 관리는 합니다.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다 해요. 개인만 안 하는 거거든요.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룰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를 내가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큰 수익을 냈던 것을 마이너스에 팔든지 아니면은 손실을 조금 있던 걸 크게 키워서 크게 손실 나면서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관리 정도는 해놓고 지켜보면서 추가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들고 하든지 아니면 2차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다른 거 정신 팔려서 다른 데 쏟아보지 말고 이 종목을 나는 계속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시점 되면 매수 신호 나오면 사고,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한 종목을 끝까지 가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는 특히나 이 매수 매도 신호가 더 맞다라고 표현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내가 5년, 10년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관리 정도는 해가면서 들고 가는 거지 5년,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라고 무작정 들고 가는 거냐?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쫓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냐? 이게 바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산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 이게 더 빠지더라도 아니면 한동안 못 가더라도 나는 버티고 계속 가져갈 거야 하는 사람은 뭐 살 수 있겠죠. 또는 아주 단기 거래장 할 수 있겠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0만 원인데 65만 원, 70만 원 가면은 이 물린 사람들이 여기 이만큼 있는데 이거 매도 안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이 되셨죠? 첫 번째 상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궁금한 거는 얘네들이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진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잘 가다가 이렇게 확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코스닥이 이제 맛이 가느냐? 코스닥 고점 찍고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강했잖아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직전에 있었던 라인을 돌파해서 살짝 올라가 있는 거고, 이 코스닥은 이걸 돌파해서 좀 더 가면은 1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역사적 신고수가 1062포인트예요. 요번에 요거 아니면 이게 그냥 줄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걔들이 가파르게 와서 이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전 세계가 경제성 GDP 성장률을 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직전의 고점이 2500포인트를 돌파했고, 라인을 돌파했고, 그 다음 라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쉬고 있었잖아요. 이게 쭉 따라가 보면은 요 라인이 얼마냐면요. 2600이 여기고요. 2600이 여기고, 그리고 2800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게 한계다. 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얘는 답답해요. 근데 이건 이제 볼 필요 없겠죠. 이제 이거는 알겠어, 이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번에 때려 맞았지만 지금 코스닥의 상황을 보면은 요 950을 넘겼었잖아요, 어제요. 956이었어요. 이 9에 50을 넘기면 그럼 그 다음에
1050을 향해서 신고 지수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차전지주가 얘네들이 이렇게 밀렸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지난번에 우리 1월부터 3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랐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랬다가 얘는 이만큼 밀리고 얘도 이만큼 밀리고 이렇게 밀렸어, 애들이. 근데 어떤 건 더 밀리기도 하고, 어떤 건 뭐 요만큼 밀리기도 하고.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얘는 여기 돌파하고 신고가 다시 내고 있어. 뭐 얘는 뭐 이만큼 올라왔어. 그래서 얘는 못 올라가고 밑에서 이루고 있는 애도 있어요. 아시죠? 이 종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똑같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빠질 때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안 판다는 얘기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업의 가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얘 돌파했고 얘는 이만큼 갖고 얘는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막 신고가니까 얘들도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또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세게 주느냐, 요만큼 주느냐, 또 요만큼 주느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점차로 슬림화돼서 진짜만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술이 일어났을 때 캐즘 이론과 S커브 이론에 의한 실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실제 상업화될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아서 그 주식은 위대한 기업이 되고 나머지는 처음에 같이 움직였다가 나머지는 유명무실화 되거나 아니면 작게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대어서 사실은 허수인데 그냥 올라온 애들은 나중에 상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형 얘기하는 것도 여타의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할 거니까. 코스닥 시장이 또 급락할 거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만큼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밑으로 쭉 떨어져갖고 완전히 허당인 애들은 안 들어오지만 얘 슬림화 되어서 핵심의 애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들어와요. 그러니 어떻게 2차전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2차전지 지난번에 1, 2, 3월 올라갔다 4월, 5월 빠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차전지를 어떻게 보느냐?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단식으로 갑니다. 계단식으로 갈 겁니다. 라고 표현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계단식으로. 이거는 수급적 논리도 그렇지만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얘의 향후의 이익을 이만큼 가늠했어. 그 정도는 리즈너블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고요. 그러다가 이거 오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오버한 게 아니야. 침투율이나 아니면 얘네 수주받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좀 더 가시성이 있어. 그럼 또 올라갔다가 이거 또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이 특히 주도주에 있는 애들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원위치 하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위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0만 원 다시 오느냐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주는 밑에 따라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으로 선두에 있었던 애들은 그렇게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는 내려와서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또 다시 왔다 갔다 박스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수는 우리 코스닥 지수는 얘가 일정 부분 빠졌다가 일봉으로 볼게요. 얘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뭐 850 갈 수도 있고 825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빠졌다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2차 전지만 갖고 따져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2차 전지 때문에 빠졌잖아요. 2차 전지 때문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주도 종목들이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지수는 더 안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다시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는 구간에 얘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도 그 전에 또 4월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꽤 한 달 전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요 3월에도 한번 그랬고 여기 4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실적 발표가 8월에 이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9월 달까지 지금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전 세계적으로 빅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은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빠지거나 하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반등을 줄 때, 2차전지가 반등을 줄 때 코스닥이 다시 반등 주겠죠. 요번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코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만큼 빠졌지만 여기서 2차전지가 만약에 못 올라간다고 칠게요. 2차전지 못 올라가고 그냥 플랫하게 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답 아시잖아요.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지금 2차전지 때문에 얘들이 한참 엔터나 이런 것들은 한참 밑에 있는데 예전에는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부터 쫙 다 있었어요. 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만한 저력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내면서 올라가면은 얘들도 여력들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과거에 1등 하던 애들이잖아요. 반도체 과거 1등을 경험했던 애들이고 바이오, 제약바이오 과거 1등 경험했던 애들이고 과거에 1등을 경험하지 못했던 애들이 1등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시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얘네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면 시장은 크게 빠졌을 텐데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 얘기는 2차 전지가 안정을 찾고 다른 것들이 올라주면 코스닥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코스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낮은 상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연초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올해는 베타가 아닌 알파다. 종목으로 간다. 그래서 이번 8월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시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면 이걸로 갈 거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한 3주 전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린 거는 대안이 없다. 결국은 수급으로 애들이 그냥 갈 거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